자, 인사드려. 우리 오늘 공부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곰이 짠 하고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운명. 운명 말고 운명. 운명. 토테미즘. 이런 레이니즘 말고. 이거 들어보죠. 문제는 뭐냐면 만화가 너무 비싸. 만화를 라일이가 그렸대. 너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아까 그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이해가 완전히 되지?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가서 너가 만화로 그려볼 거야? 지금? 너가 그린 만화에다가 나레이션을 입혀가지고 그걸 유튜브에서 틀 거야. 그러면 이제 만화 역사 채널이 또 생기는 거야. 만화 그리는데 오더를 한번 맡겨보려고 했더니 단가가 너무 비싼 거야. 1분에 얼마였지? 300인가? 뭐 비싸. 너무 비싸. 아주 그런 돈 얘기까지 왜 라일이한테 하는 거야? 안 그럼 얘가 절실함이 없어서 엄마는 안 그릴래 이래버리면. 그림 왜? 내가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 진짜로. 엄마 좀 도와줘. 안 그러면 1분에 300이더라고. 아니라 네가 5분 그리면 1,500 버는 거야 엄마가. 진짜요? 1,500만 나라 버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계속만 해. 그 무선 충전기 그거 사줘. 오케이? 왜? 뭐라 그랬는데? 무선 충전기 사달래. 무선 충전기 별로 안 비싸잖아. 엄마,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충전기가 많은데 또 사달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무선이야. 무선이든 유선이든 충전기가 많이 있잖아. 무선이잖아. 너는 어떤 거를 사줘야 된다는 어떤 딜을 안 하면 뭘 못해? 왜 그러지? 키웠어.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고? 미치겠네.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키웠니? 너가 그림 그리면서 역사 공부하면서 너가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게 너에게 득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만화 그릴 거면 그리고 말 거면 말어. 엄마도 뭐 드럽고 취소해놔. 들었고 취소 안 하고 내가? 그래 알겠어 엄마. 그러면 내가 무슨 충전기는 취소할게. 그래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해줘. 근데 오늘 거기 보내줘. 아빠랑 나. 아빠랑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오늘 오후에? 응. 그럼 만화 그리고 나가서 놀아? 그건 해줄게. 그럼 그릴 거야? 알았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왔나요? 제가 또 이번에 태준에 이어서 또 빠진 공부왕 찐천재, 공부왕 찐천재라고, 이거 네이밍을 쓰면 안 되나? 아무튼 되게 욕하는 것 같네요. 요거에 되게 빠져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내용을 도대체 왜 보여주는 거지 싶었을 거예요. 바로 오늘 배울 실용주의 단원과 되게 관련이 있어서 보여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3명의 제임스, 퍼스, 듀이라는 이름은 오늘 배울 사상가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연관이 있길래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 왼쪽, 차 왼쪽에 앉아 있었던 라엘이 있잖아요, 라엘이. 네, 라엘이를 또 그려볼까? 마스크를 엄청 좀 특이한 걸 쓰고 있어서 인상 깊었어. 어떻게 너무 못 그렸다, 이번에. 머리가 길었던 것 같고. 라엘이에요. 네, 닮았죠?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눈을 좀 이렇게. 라엘이. 아까 라엘이가 그 남자 역사쌤이랑 막 역사 공부를 막 배웠어. 뭐 웅녀랑 그 다음에 뭐 토테미즘 이런 것들 막 배웠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단어겠죠? 라엘이는 이미 역사적인 그 내용을 알고 있기는 했다? 이거 얘한테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역사적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긴 했었어. 근데 이 역사적 내용이 라엘이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유용했나? 생각해봐. 라엘이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어. 왜냐면 별 감흥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엄마 옆에 있던 이렇게 생긴 더 이상하네. 엄마도 눈썹이 이렇게 생긴 이분이 이제 홍진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라엘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가 만화를 그림으로써 역사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게 너에게 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라엘이는 이때도 별로 나에게 유용한 것 같다고 느끼지 못해. 별로 큰 흥미가 없어. 근데 라엘이가 갖고 싶었던 뭐가 있었죠, 여러분? 무선 충전기.
라일이한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 상황은 무선 충전기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갖게 해주면 그때 이제 만화를 그려주겠고 그때서야 이제 라일이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내용이 유용해지는 거지. 무선 충전기를 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 그때서야 유용해지는 거지.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왜 충전기가 그렇게 많은데 꼭 충전기를 또 사려고 그러냐. 참 부모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참 이해를 못해요. 그게 같지 않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데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때 안 돼서 결국 아빠랑 나가서 띵가띵가 노는 거 요거를 함으로써 결국 이때서야 진짜 유용해져요. 이 정도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단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쓸모가 없는 거야. 실용주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유용해야 이런 유용성의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11번 빈칸은 실용주의 학습지 맨 위에 학습지 2페이지예요. 적어주시면 돼요. 실용주의의 의미. 실용주의는 이렇게도 적거든요. 프래그머티즘. 여러분들을 위해 한글로도 적어주는. 근데 실용주의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실제로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래그머티즘이 뭐야? 여러분 실용주의 배웠는데 또 이거 단어로 바뀌었다고 못 알아볼까봐 제가 적어봤어요. 자, 실용주의는 뭐다? 지식이나 도덕에 뭐를 강조하는 사상? 유용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러면 이 실용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었냐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등장 배경은 19세기 말 미국의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이 실용주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괜히 PPT에 이거 봐봐요. 괜히 페이스북을 넣은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이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잖아. 미국에 본사가 있잖아.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실용주의가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걸 그걸 강조하려고 PPT를 이런 걸 써봤네요. 굉장한 노력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19세기 말 미국을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도시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이렇게 너무 사회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때? 여러분 변화가 빠르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좋은 점도 있지만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겠죠. 근데 이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다양했던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당시에 엄청나게 촉발됐던 사회적 문제는 인종 갈등이에요. 인종 간 갈등. 그리고 또 뭐 빈부격차. 너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계속 가난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운 자꾸 칸트만 예로 들어서 미안한데 여러분 칸트가 또 되게 추상적이잖아. 칸트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칸트가 뭐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가진 규칙이 너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지킬 수 있도록 행위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면 꼭 나중에 복습하세요. 그리고 뭐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라.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간략하게 쓴 거예요. 전부 다 쓴 거 아닙니다. 이런 칸트가 형식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고 되게 추상적이잖아. 이런 도덕 법칙들로 정언명령으로 이런 인종 갈등, 빈부 격차 해결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 당장 지금 인종 갈등, 빈부 격차 이 문제를 해결할 유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 이거 별로 유용하지 않잖아.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실용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유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용주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용주의는 경험론과 진화론이라는 걸 수용을 하는데요. 경험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이 뭐야?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경험론은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 이것을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야. 어떤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때 결과가 유용했다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니까 그 유용한 게 선이고 유용하지 않은 건 선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험론을 당연히 수용했고, 왜냐하면 실용주의에서도 유용성을 강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진화론을 수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화론이 여러분 뭐냐면요, 한번 적어볼까? 생물 2라고 적을게요. 생물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았다 고 보는 이론. 요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환경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데,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살아남았다고 보는 이런 진화론을 실용주의가 어떻게 수용을 했냐? 이때 환경이 변화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가 뭐야? 바로 유용한 지식이었다는 거죠. 요걸 지식이라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요게 실용주의의 입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실용주의가 전개됐다. 요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실용주의 윤리 사상가 첫 번째 사상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가는 상당히 핸섬하시네요. 퍼스라는 사상가인데요. 이 퍼스,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보면 제임스 듀이 2번, 3번에 있죠. 이 순서대로 실용주의가 전개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학자인 퍼스부터 한번 볼게요. 12번 빈칸부터 채워봅시다. 12번 빈칸은 실용주의의 격률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격률은 또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항상 해주잖아요. 격률은 쉬운 말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 실용주의의 원칙은 뭘까? 격률. 근데 이제 이건 쉬운 말로 생각하라는 거지, 퍼스가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스는 어떤 것이 오르려면, 그게 옳다 그르다를 나눌 때 그게 오르려면 그것이 바로 쓸모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네모 쳐놓을게요. 자, 이거 알아보기 전에 하나 더 적어놓을까?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 여기다 하면 안 되구나. 여기 이렇게 퍼스가 또 하나 강조한 거 제가 학습지에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꼭 적어주셔야 돼요. 교과서엔 다 있어요.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 강조. 요 두 가지를 제가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퍼스가 자기가 말한 요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예시를 들어요. 자,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다. 다이아몬드 너무 반짝반짝 예쁘죠?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다. 요런 지식이 있다고 쳐봐. 근데 우리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정말 이 지식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단단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플라톤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플라톤이 강조했던 건 요거였어. 뭐지? 이데아였지. 현실 세계에 있지도 않고 저 멀리 이상세계에 있는 이데아계에 있는 이데아. 단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그럼 단단함의 이데아 이런 거에 비춰서 판단하면 되나? 현실 세계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거 별로 실용적이지 못한데. 그럼 다른 기준. 그러면은 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을 위한 도구예요. 얘도 안 돼. 그럼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 설문조사 시킨 다음에 단단함의 기준, 모든 사람이 동의한 단단함의 기준을 정하면 그게 단단한 건가? 이것도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설문조사를 돌려. 퍼스는 아니다. 우리가 이 단단하다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단단함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 증명해? 부딪혀서. 네 다이아몬드와 다른 것들을 부딪혀. 그리고 혹은 긁어서 흠집을 내. 다른 거에.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과정을 또 필수로 거치게 되면 필수라는 말이에요. 과정을 필수로 거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는 게 옳은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이해됐죠? 이런 뭐 단단함의 이데아 요딴 거 말고 사람들은 전체 설문조사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야. 다른 거에 부딪혀보고 긁어서 흠집 내보고. 그러면 이제 설명 한번 해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퍼스는 과학적 탐구, 이렇게 단단한 거 부딪혀보고 긁어서 흠집 내보고 이런 탐구의 방법을 거쳤다면 이 거친 지식,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다, 이런 단단함이라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드시 쓸모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나요? 이런 과학적 탐구를 거쳐서 단단하다라는 거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다이아몬드를 우리 쓸모있게 어떻게 쓸 수 있어?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엄청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용 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선생님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공업용에 이럴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도 이제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와 그렇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퍼스가 얘기한 실용주의의 경륜과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네, 됐을까요? 퍼스는 요거 두 가지고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이제 퍼스 다음으로 나온 학자는 제임스인데요. 제임스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지식과 신념의 유용성, 실용주의는 다 똑같아. 다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를 하는데 조금 더 사용한 단어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제임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금가치. 돈인가요? 돈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에휴. 어느 철학자가 돈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 아유, 너무 철학자스럽지 못하다. 물론 철학자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 현금 가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식에 적어두세요. 유용성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야. 여러분 은유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 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이제 현금 가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이건 맞지만 돈이 최고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현금 가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이 가진 현금 가치. 여기서 지식이 가진 현금 가치, 현금 가치가 있다, 현금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지식이 돈으로 환산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잖아. 그런 걸 직면한다고 하죠.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 문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줄 수 있는 유용성.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성을 지식이 가진 현금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했을 때, 유용할 때 지식이 가진 현금 가치가 있다. 절대 돈만으로 얘기하진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대 돈 같지 않은 지식이 뭐가 있을까? 자, 종교적 신앙의 실제로 제임스가 한 말인데 종교적 신앙의 현금 가치. 여러분들이 이 현금 가치를 자꾸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종교적 신앙이 뭐가 돈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임스는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 종교적인 신앙이 만약에 내가 어떤 크나큰 문제에 부딪혔어.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결국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응? 이런 경우에 종교적 신앙이 현금 가치를 지닌다라고 본 거죠. 됐을까요? 요게 이제 제임스가 얘기한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신념, 여기서 신념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유용성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완전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이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진리의 존재를 어떻게 했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부했어. 이 전 사상가들은 특히 칸트 같은 사람은 되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보잖아요. 도덕법칙, 모두에게 보편적인.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고정적인 건데 제임스는 요거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제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용주의 사상가가 다 반대를 한다. 모든 실용주의 사상가가 다 반대를 한다. 왜? 이 사람은 이로움이 옳은 거라고 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로운 게 그게 곧 옳음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로운 진리가 있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적어줄게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똑같이 동등하게 정말 이로운 이런 지식은 없어.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실용주의 사상가가 이 문장에는 다 동의를 해요. 알아두세요. 공통점으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사상가예요. 이건 찐 중요한 다음 사상가인데 듀이라는 사상가입니다. 듀이는 자신의 이론을 실용주의이긴 하지만 도구주의라고 지칭을 해요. 이 도구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식은 아까 선생님이 진화론 설명할 때도 좀 비슷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식이란 건 그냥 우리가 어떤 환경, 특히 문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뭐 특별하게 절대적이고 엄청난 그런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된다라고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이면 그게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문제 상황이 있을 거야.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까? 제가 고3 때 생각이 나네요. 고3 때 제가 다 진짜 앉아 밥 먹고 공부만 하고 막 밥도 막 진짜 막 한 10분? 여러분들은 10분이 빠른 건지 느리게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느리게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0분이 진짜 빨리 먹는 거였거든요. 10분 만에 밥을 먹고 와서 앉아있고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앉아만 있잖아요. 공부하느라 고3 때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알았죠? 무언의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너무 막 앉아서 공부만 하고 또 밤에 또 공부했으니까 배고파서 야식 먹고 또 집에서 자고 막 이거 다시 또 아침에 학교 올 때 막 아빠 차 타고 오고 이러니까 막 걷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에도 놀지도 않았어요.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살이 엄청 찐 거야. 무지하게 찐 거죠. 제 약간 역대급 인생 몸무게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려나? 어쨌든 그러니까 살이 너무 찌니까 그 저의 문제 상황이었어요. 살이 너무 찌니까 단순히 살만 찐 게 문제가 아니라 여름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좀 되게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공감하려나?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살이 진짜 많이 찌면요. 여러분 이게 배야. 그러면 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근육이 빵빵하지 않은 사람은 살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접힌단 말이야. 앉았을 때 특히. 앉으면은 살이 이렇게 접혔을 때 되게 좀 징그럽네. 이게 배야. 배의 옆모습이에요. 이게 치마, 다리. 이 배. 팔. 팔이 너무 짧네요. 이거 머리. 네. 이게 배인데 배가 이렇게 접히잖아? 그러면 이 접힌 부분에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 넘어가? 더우면 여기 땀이 차. 여기에 땀이 차면 완전 진짜 끔찍해요, 기분이. 그런 기분 알려나? 너무 더울 때 팔꿈치가 아니라 팔과 팔 사이 접히는 부분이나 무릎 뒤쪽. 뭐라 그러지? 무릎 뒤쪽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에 접혀 있으면 막 더워서 땀 나고 그러잖아. 살길이 붙어 있으면 요 배 쪽에 살길이 붙어가지고 땀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가 정말 젖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저는 정말 살이 당장 찐 것보다도 이게 진짜 큰 저에게 문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 원래 잘 안 했는데 이거 배에 땀 차서 안 되겠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결국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기에 이제 다이어트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막 줄넘기로 여름방학 때 엄청 줄넘기를 열심히 해서 살을 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이어트 방법, 그게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이 결국 도구였던 거지,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요거죠.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해결을 해주는 그 지식이 바로 도구가 바로 지식이 된다. 그래서 지식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다라고 해서 도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듀이가 뭐라고 하냐면 지성적인 탐구를 강조를 합니다. 지성적인 탐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문제 상황 해결하려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의 해결책을 얻으려면 탐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지성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유부 방법, 밥을 좀 덜 먹는 게 효과적일까, 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일까,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게 효과적일까, 밥은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효과적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밥을 적당히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다이어트가 되던데.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강조를 했고,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하면서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이런 개선이란 단어가 듀이한테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문제 상황 개선, 그리고 이 성장에는 일단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듀이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만 해놓으세요. 뭔가 더 좋지 않았던 것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거, 성장하는 거, 이게 듀이의 사상의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정치적 제도로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정치제도야? 그치,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지.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니까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야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돼요. 민주주의 강조했구나. 그러면서 교육의 역할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민주적 시민은 알겠어. 정치에 참여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게 민주적 시민인데, 아니 또 창조적인 지성은 뭐예요? 적어볼게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그런 지성을 창조적인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게, 그런 게 교육의 역할이다. 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과서 보면 이 창조적 지성이 요 뜻 아니고 다른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의미가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과서 날개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성장, 또 나왔죠, 키워드. 성장하고 변화하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했대요. 얘도 역시 실용주의 사상가야. 도덕과 윤리가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얘는 도덕적인 인간을 예를 들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어떤 최고선을 이걸 지닌 사람? 당장 이걸 지닌 사람? 이런 게 도덕적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 도덕적 인간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도덕적인 문제 상황,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해서 옳은 선택을, 그냥 지성이라고 해도 돼요. 옳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선한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봐요. 밑에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문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이거 안 보이네. 나갔다 들어올게요. 또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건 지금까지 엄청 선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악한 사람이야.
그냥 악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안 좋은, 좋지 않은,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선한 사람이란 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혹은 악했다고 하더라도 악까지는 악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네요.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랬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그게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적절한 이미지의 설명은 아닌데 이렇게 도덕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옳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식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선한 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마이너스를 악한 쪽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 A 인간이 있어. A 인간이 원래 악의 이쪽 지점에 있던 사람인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선에 가까워졌어. 그러면 이 사람 A 인간하고 그 다음에 한 인간 더 그려보자. B 인간. 제가 인간을 쫄라맨으로밖에 그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자, B 인간은 원래 되게 선했다? 근데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선에서 떨어진 거야. 선한 입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향해 간 거야. 자, 그러면 듀이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누구를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여러분 이거 채팅창에 한번 꼭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에 남는다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은 뭐냐면 선한 사람 듀이의 입장에서 듀이에 의하면 지금 이 선한 사람은 A 1번일까? 그다음 1번 2번 헷갈리려나? A일까? B일까? 적어주세요. 자, 조금 더 악한 방향에 있지만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가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지점이라면 얘는 A는 여전히 악한 지점에 있긴 하지. 근데 B는 여전히 선한 지점에 있긴 해. 근데 잘 생각해봐. 듀이한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왜 또 시리가 꼭 중요한 부분에서 시리가 울려요. 이거 의도한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요. 이 선한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한 사람. A야 B야? 더 선해지는 사람은 A인지 B인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5 4 3 2 1 맞췄을라나? 저 듀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선해진 사람은 A이기 때문에 B보다 A가 조금 더 왼쪽에 있지만 A를 선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B는 지금 악한 사람이지. 왜냐면 지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A가 선한 사람, B가 악한 사람. 이렇게 적어두면 여러분들 이해 완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보자. 마지막이에요. 실용주의의 현대적인 의의. 자, 한계점. 당연히 여러분 아까 고정된 도덕, 고정된 윤리, 절대적인 윤리 없다고 하잖아. 그런 거 부정하잖아요. 모든 실용주의 사상가가.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지. 절대적인 윤리는 없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도덕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이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고, 그다음에 유용성. 야, 이거 되게 유용한데 비도덕적 행위 이거 하면은 엄청 유용해진다니까? 이러면서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시사점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되게 지성을 강조하면서 지성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삶을 개선하는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원주의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되게 다양한 가치가 평화롭게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황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사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요거에 실용주의가 기여를 하게 되냐면 생각해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우리 그거 오케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유용한데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유용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 이런 게 다 인정이 되는 거야.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다양성.
긍정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유용하다면 오케이 할게. 그나 관용을 베풀겠어. 좋아. 나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긍정되기 때문에 오케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원주의의 정착에 기여한다. 이런 게 실용주의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제임스 퍼스 되게 읽기 어렵지 않아? 아니면 나만 어려운가? 듀이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하지만 틀린 글자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아니죠. 3명의 사상가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실용주의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유용성 강조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